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에서 혁신은 종말했나 스타트업 불모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페24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기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죠.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미국이 53.4%, 중국이 19.1%를 차지하고 있죠. 2025년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약 13개 정도가 다입니다. 이 중 두세 개를 빼면 전부 내수 기업이기도 하고요.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하는 동안 한국은 2개 늘어나는 게 전부였죠. 사실 미국과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외부 서비스를 차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밀어주는 데다 내수가 워낙 커서 유니콘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적죠. 그리고 유니콘이 적은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니콘 후보군 자체가 적다는 것이죠. 즉 스타트업 혁신을 불모지로 평가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까놓고 말하면 한국은 상황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창업을 안 하는 편이라는 것이, 시도도 안 하고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한국에서 혁신이 종말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죠.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개인의 능력이 절대 다른 나라에 비해 딸리는 나라도 아니고 모두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 괜찮은 서비스만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즉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 열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낮습니다. 평생 중 창업을 시도한 적이 있는 비율은 스타트업의 불모지인 일본보다 낮죠. 한국산업연합회가 국가별로 조사한 청년층의 창업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창업에 아예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희망진로에서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른 루트와 비교해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혁신은 물론 노인층이 창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청년층의 스타트업에서 나옵니다. 청년층이 창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말은 앞으로 유니콘은 나오기 힘든 건 고사하고 한국은 혁신의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지금 세대의 성향이나 세계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죠. 뒤에 나올 테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한참 뒤처지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 즉 실패 불용의 문화와 정부 규제, 그리고 노동시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암울한 어두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발전이 구조적 모순을 부술 정도거든요. 지금 이미 부수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구조적인 모순이 생겨났는지부터 이 모순을 기술 발전이 어떻게 부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죠. 고도 성장기였던 20세기 후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은 정부와 대기업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벤처 창업보다는 대기업 취직, 정년 보장이 성공의 표본이었고 평생 직장이 보장되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도 안정된 직장을 선호했죠. 애초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분위기 자체가 창업 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도가 미비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이 사업가가 아니라면 알기 힘들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과 달리 대부분의 창업이 자본이 적다면 아예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 집과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에 실패하면 바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나름 능력도 좋고 돈도 꽤 있었고 잘 나간다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사업은 집안을 망친다, 실패하면 인생 끝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인식이 남아있고 어떤 분야의 창업을 하냐에 따라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가 컸죠. 게다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폭증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평생 고용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정부 다음으로 믿을 만한 집단인 대기업이 사라지거나 대량 해고를 하는데 그 밑에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의 직업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직업관이 변했다기보다는 위험 회피 성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더 안정적인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앞서 나온 실패하면 날아가는 시스템은 여전했기에 창업이라는 성공 확률도 낮은 불확실에 뛰어들기보다는 대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했죠. 공무원, 공기업 같은 직업들이 선망받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정부가 창업을 밀면서 분위기
분위기가 달라졌죠. 당시 김대중 정부는 벤처 육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창업 지원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벤처와 중소기업이 무너진 대기업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봤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창업 투자 회사 벤처캐피탈 설립이 많아진 것도 이때죠. 다들 아실 테지만 경제는 기업의 탄생은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뿐 결국 민간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세금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고 해도 만약 이전 시대와 같이 똑같이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 즉 실패하면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결과도 똑같았을 테지만 전 세계에 닷컴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한국에도 벤처붐이 일게 되죠. 온라인에서의 창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지도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네이버, 넥슨 등 대기업으로 성장한 1세대 IT 기업들도 이때 탄생했죠.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TV에서는 벤처 신화를 소개하면서 젊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며 연일 띄워주었고, 사람들도 젊은 벤처 창업가들을 선망의 대상이자 응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죠. 코스닥 지수는 폭등했고 나중에는 별것 아닌 서비스인데도 기업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즉 창업을 밀어주는 것까지는, 또 창업을 좋게 봐주는 시선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 버블이 껴버린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벤처기업들 대부분은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의 돈도 증발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모든 나라에서 말이죠. 연일 벤처기업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구조적인 부실함, 계속되었던 적자, 여기다 사기 사건까지 조명되면서 벤처기업은 거품이자 하면 안 되는 신세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전보다 자본이 덜 드는 창업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똑같았고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내 사업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에 대한 반응은 닷컴 버블 전에는 그래 패기있게 도전해봐라 하던 분위기가 뭘 한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로 바뀌었죠. 당연하게도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은 더 위험 회피로 바뀌었습니다. 1996년 IMF 이전에는 가장 선호되는 배우자 직업이 대기업 사원이었지만 IMF와 버블 붕괴 이후 공무원과 교사, 의사가 배우자 선호 직업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한국에서 도전은 도박으로 취급받았고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들은 성공한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실패를 어떻게 볼 거냐에서 나왔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사업 실패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3%, 61%였지만 한국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평균 2.8회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실패를 했다 해도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낡은 구조가 계속되었고 창업 실패는 곧 개인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한국을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92%는 창업 실패는 곧 개인 파산이라고 응답했는데 이게 인식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즉 한국 사회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창업가가 미국에서 경험자로 인식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망한 회사 대표라는 꼴이가 오히려 재취업조차 막는 요소였죠. 실패한 창업자를 재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연재 보증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제도죠.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국가를 막론하고 스타트업의 성공 공식은 실패, 학습, 제도전, 성공입니다. 한국은 실패, 신용불량, 재기 불능인 구조인데 누가 창업을 할까요? 물론 창업하는 사람이야 있지만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는 소수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 사이 온라인이, 인터넷이 일상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되면서 규제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한국 규제 문제의 핵심은 규제가 많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입니다. 한국의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 규제거든요. 허용하는 것만 하라는 말이죠. 반대 개념으로 네거티브 규제가 있는데 스타트업이 많이 탄생하는 나라들은 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해도 된다고요. 둘의 장단점은 듣자마자 느낌이 오실 겁니다. 포지티브 규제의 장점은 사회 혼란이 좀 적다는 것이죠.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작용들을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사실상 방관하는 셈인 네거티브 규제와 달리 포지티브 규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그대로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항상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죠. 사회의 변화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보수적인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법인데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죠. 복잡하다는 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데 기준도 애매한 데다 된다 해도 서류 작업, 심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서비스든 뭐든 빠르게 개발해서 내놓는 게 경쟁력이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죠. 기술이나 서비스를 먼저 개발했다 하더라도 규제를 심사를 늦게 통과하면 늦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기업의 기술이 아이디어가 혁신적이고 좋음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다 한국은 노동시장도 경직된 편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창업자,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돈 꽤나 버는 기업이라도 노동 경직성이 높으면 채용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스타트업은 초기 적자인 경우가 태반이기에 노동 경직성이 높다면 채용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오죠. 특히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인 경우 딱딱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무슨 일을 시키면 업무를 완전하게 해낼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경력직을 데려온다 해도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뭐 다 극복했다고 칩시다. 모든 규제를 잘 해결하거나 이겨내고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공했다 치죠.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스타트업의 엑시트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게 M&A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이 M&A로 인수하기보다는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결국 엑시트 방법이 상장밖에 없죠.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회수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이건 그대로 벤처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수익 나면 자기가 잘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거라 비교적 스타트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020년대 초 초저금리에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한국에도 다시 벤처 투자 붐이 일었지만 앞서 나온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벤처붐, 스타트업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쳤습니다. 이때 등장한 기업들도 잘 보면 대부분 기존의 법이 만들어져 있던 꽤 인기 있던 서비스들을 진화시킨 게 대부분이죠. 새로운 기업들은 등장했지만 혁신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스타트업 불모지가 된 건 혁신이 종말한 건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하면 인생 잘못되는 사회 시스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규제 환경, 여기다 노동 경직성에다 엑시트 선택지까지 한마디로 시스템,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플립입니다. 플립은 한마디로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나가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합니다. 글로벌 벤처 캐피탈은 한국의 규제 때문에 직접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투자받기도 훨씬 쉬워지는 데다 앞서 말한 문제들이 나가기만 한다면 전부 해결되니까요. 주로 미국 델라웨어나 싱가포르로 많이 나가죠.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나 규제가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한국의 혁신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AI의 발전으로 이제 창업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창업에서 가벼운 창업으로 진화하고 아니 이미 진화했죠. 과거 창업을 하려면 많은 자본과 최소한 몇 명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창업의 리스크들을 기술의 발전이 상쇄해버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1인 기업이 AI를 활용해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카르타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전체 스타트업의 17%에 불과했던 1인 스타트업 비율이 2024년에는 35%로 2배 이상 늘었고 성공한 사례도 검색만 해봐도 쭉 나올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엑시트한 사례도 많죠. 이제 더 이상 1인 창업이 부업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공 사례가 전부 해외인 이유는 한국의 리스크들, 앞서 나온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인이 도전하기 힘든 분위기, 인식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죠. 1인 기업이 상장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M&A를 통해 엑시트를 하는데 이것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게 크고요.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건 과거 산업화 시대에 한국은 추격자로서 패스트 팔로워로서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현재는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이기에 즉 팔로우가 힘든 시점이기에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안 먹히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이 등장해야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데 대기업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힘들기에 결국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 지금이 한국의 추락을 상징하는 시점이 될지 부상을 상징하는 시점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대로 운에 맡길 수는 없기에 다른 리스크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혁신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규제를 낮추든 분위기를 바꾸든 뭐든 말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영상은 카페24와 함께 했습니다. 금방 나왔듯 이미 미국에서는 1인 기업가 창업이 각광받고 있고 높은 가치로 평가받은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혁신은 무거운 창업에서 가벼운 창업으로 진화하고 있죠. AI 기술의 민주화는 자본 없는 개인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었고, 개인의 능력과 아이디어, 추진력, 시장을 보는 시각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말이기도 하죠. 창업이라는 게 과거처럼 마음먹고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직장인도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 동창도 직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다가 지금은 수익이 커져서 아예 창업을 했더라고요. 현재 창업이 가벼운 창업으로 진화한 것은 개인이 대부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업무를 도와주는 도구, 툴의 발전이죠. 과거였다면 디자이너를 비롯해 수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했지만 내가 감각과 배경 지식만 어느 정도 있다면 AI를 비롯한 프로그램들, 도구들을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홈페이지죠. 창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건이든 서비스든 무언가를 파는 겁니다. 이 무언가를 팔려면 이게 뭔지, 또 얼마에 파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소개를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흔히 자사몰이라 부르는 홈페이지죠. 원래라면 웹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맡겨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카페24 프로를 사용하면 혼자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자사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홈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카페24 프로를 사용하면 상품 등록부터 운영까지 전부 전문가가 대행해주고, 오픈마켓에 이미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자사몰로 확장하는 게 미래를 봐서라도 무조건 유리하죠. 카페24 프로는 여러 채널에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도 가능하고요. 창업에 꽂힌 수출도 해외 시장 진출도 영문몰과 일문몰이 자동 생성되고, 글로벌 결제와 배송이 연동되어 있어서 창업자가 감각이 있다면, 공략을 잘만 할 수 있다면 진출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카페24 프로는 스토어 구축부터 운영, 브랜딩까지, 상세 페이지부터 디자인까지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1인 창업이라면 혼자 머리 싸매고 며칠을 고생해도 퀄리티가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카페24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해봐야 합니다. 부업, 창업에 대해 생각이 없었더라도, 막연하게 해볼까 생각하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3개월 동안 무료거든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기에 또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면 후에 훨씬 편해지겠죠. 대신 매출의 2%가 비용으로 나가는데, 이 말은 매출이 없으면 비용도 무료라는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 혁신은 종말했나, 스타트업 불모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